남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안데스 산맥 해발 4,000터에 산소가 평지에 6센트밖에 안 되는 죽음의 고지대입니다. 사람도 10분만 걸으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곳인데 여기서 50톤짜리 강철 덩어리를 굴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엔진은 산소를 먹고 사는데 공기가 희박하니 힘을 못 쓰고 억지로 밟으면 과열되다 터져버리는 지옥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국경으로 삼고 사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남미의 페루인데요. 이 나라가 최근 2조 원을 긁어모아 전차를 싹쓸이했는데 유럽도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의 전차였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페루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해요. 페루는 두 개의 적과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경 너머의 앙숙 칠레고 다른 하나는 국경 안쪽의 마약 카르텔이에요. 페루와 칠레는 140년 전 태평양 전쟁에서 피 터지게 싸웠던 사이인데요. 이 전쟁에서 페루는 남쪽 영토를 통째로 빼앗겼어요. 지금도 양국 관계는 싸늘합니다. 그런데 칠레는 2007년에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140대나 도입해버렸어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전차죠. 페루 입장에서는 앙숙이 최신 무기로 무장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국내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페루는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 중 하나인데요.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과 아마존 정글 접경 지역에서 마약 카르텔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에요.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고 일부는 반정부 게릴라 세력과 손을 잡았죠. 페루 정부군이 소탕 작전을 벌이면 이들은 산속으로 숨어버려요. 험준한 지형을 방패 삼아 버티는데 페루군이 가진 70년 된 T-55 전차로는 이 산악 지형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전차가 올라가지 못하니 보병만 투입해야 했고 그만큼 피해가 컸던 거예요. 페루가 전차를 굴려야 하는 지형은 세상에서 가장 험한 세 가지 환경을 동시에 품고 있어요. 서쪽 해안에는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이 있고 한가운데는 안데스 산맥이 4,000m 높이로 가로막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습도가 100%에 가까운 아마존 정글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전차를 굴리려면 이 세 지역 모두에서 작전이 가능해야 하는데 사막에서는 엔진이 과열되고 산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출력이 반토막 나며 정글에서는 습기가 전자장비를 망가뜨리거든요. 문제는 페루 육군이 가진 게 1950년대 소련제 T-55 전차밖에 없다는 겁니다. 70년 된 골동품이에요. 시동 거는 것조차 운에 맡겨야 하고 안데스 경사를 오르는 건 꿈도 못 꾸는 상태였죠. 이웃나라 칠레는 세계 최강 전차로 무장하고 국내에서는 카르텔이 날뛰는데 우리는 박물관급 고철을 끌고 있으니 페루 군부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했던 거예요. 페루는 수년간 전 세계 문을 두드렸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터키, 러시아까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전차 강국들을 전부 접촉했어요. 하지만 어떤 전차도 안데스를 정복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요. 성능이 좋으면 너무 무거워서 페루의 낡은 산악 도로와 다리가 버틸 수 없었고 가벼우면 고산지대에서 엔진이 질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힘이 세면 무겁고 가벼우면 힘이 없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가장 유력했던 독일 레오파르트 2는 성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최신형 무게가 60톤을 넘겼어요. 이 육중한 덩치를 감당하기엔 페루의 교량이 너무 약했죠. 작전 중에 다리가 무너지면 전차가 통째로 계곡에 처박히는 건데 아무리 좋은 전차도 굴릴 수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터키의 알타이 전차는 한국 K2 기술 일부를 이전받아 만들었지만 심장인 파워팩이 불안정해서 고산지대 테스트에서 출력이 급락하며 기동 불능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티마이더 90도 후보였어요. 2013년에 실제로 테스트까지 했는데 결과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를 쓰면 전쟁 나서 부품 수급이 끊길 수 있다는 걸 전 세계가 목격했거든요. 페루가 운용하던 미그-29 전투기도 부품을 못 구해서 창고에 처박혔는데 전차까지 같은 꼴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MBT-2000을 들고 왔는데 사막 테스트에서 전차가 퍼져버리면서 후보에서 탈락했고요.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손을 든 나라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2 흑표를 테스트해보겠냐고 제안했죠.
2024년 4월 K 한대가 페루에 상륙했고 페루군은 자비 없이 몰아붙였어요. 사막, 산맥, 정글 3개의 극한 환경을 전부 통과하라고 했는데 600km가 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다른 전차들이 하나씩 탈락한 코스를 K2는 전부 돌파해야 했던 거죠. 해안 사막에서 K2는 거뜬했어요. 중국 전차가 퍼졌던 그 사막에서 강화된 냉각 시스템이 엔진 온도를 잡아냈고 모래바람도 문제없이 버텨냈습니다. 진짜 승부처는 안데스 산맥이었는데요. 해발 4,000m 고지대에서 다른 전차들은 엔진이 숨을 헐떡이며 출력이 뚝 떨어졌지만 K2의 1500마력 파워팩은 터보차저가 희박한 공기에서도 산소를 끌어모아 출력을 유지했어요. 급경사를 치고 올라가는데 속도가 안 죽더라는 거죠. K2의 숨겨진 무기가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유기압 현수 장치라는 기술인데요. 전차가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있어요. 앞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한쪽만 높이거나 자유자재로 조절이 됩니다. 산악전에서 이게 결정적인데 능선에 숨어서 아래쪽 적을 쏘려면 차체를 앞으로 기울여야 하고 위쪽을 쏘려면 반대로 들어야 하거든요. 일반 전차는 이게 안 돼서 몸통 전체를 노출해야 하는데 K2는 차체를 숨긴 채로 포탄만 내밀고 쏠 수 있는 겁니다.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에서 이게 엄청난 이점이에요. 카르텔이 숨어있는 산악 거점을 공격할 때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화력을 퍼부을 수 있거든요. 페루군 관계자들이 충격받은 장면이 있어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포신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허공에 고정된 것처럼 표적을 계속 조준하고 있었는데 이건 멈추지 않고 달리면서 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전차들은 멈춰야 명중률이 나오는데 K2는 기동 사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정글 테스트에서는 습도가 너무 높아서 열화상 카메라 적응 문제가 발견됐지만 현대로템이 수정하겠다고 했고 페루는 이를 받아들였어요. 결과적으로 K2는 세계의 지옥을 모두 통과한 유일한 전차가 됐습니다. 하지만 페루가 K2를 선택한 이유는 성능만이 아니었어요. 페루는 단순히 전차만 사려던 게 아니라 방위산업을 재건하려고 했거든요. 1960년대 페루에는 도요타, 벤츠, GM 공장이 돌아갔어요. 남미의 제조업 강국이었죠. 하지만 1980년대 초인플레이션과 내전이 모든 걸 쓸어가 버렸고 공장은 문을 닫았으며 기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페루는 그 시절을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 독일, 미국, 러시아 같은 전통 강국들은 완제품만 팔겠다고 했어요. 기술 이전은 안 된다고 버텼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 조병창과 손잡고 현지 생산 라인을 깔겠다고 했어요. 단순 조립이 아니라 용접, 기계 가공, 전기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을 페루 엔지니어들에게 전수하고 부품 공급망도 페루 기업들과 나누겠다고 제안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차는 사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운용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부품도 다른데 매번 외국에서 사다 쓰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전쟁 나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현지에서 직접 부품을 만들고 수리할 수 있어야 진짜 내 무기가 되는 겁니다. 페루 군수사령관은 현대로템이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줬다며 앞으로 12년 동안 페루 기업들이 직접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2029년부터 2040년까지 페루 현지에서 K808 장갑차 181대와 E2 전차 104대를 라이선스 생산할 계획이에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방위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해주는 거죠. 페루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배우고 자주 국방 역량도 키우는 일석삼조의 거래였던 겁니다. 우리도 1970년대에 같은 처지였어요. 기술 하나 없이 선진국 문턱에서 구걸하던 시절이 있었죠. 미국한테 전투기 기술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독일한테 잠수함 기술 배우려다 핵심은 안 가르쳐줘서 쩔쩔맸던 기억이 있어요. 그 간절함을 아니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겁니다. 받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 주는 나라가 됐어요. 2024년 11월 총괄 협약이 체결됐고 2025년 12월 본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K2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총 195대에 약 2조 원 규모입니다. 중남미 지상 장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계약에는 숨겨진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의 지상 무기 독점 공급권을 확보한 거예요. 앞으로 페루가 전차나 장갑차를 도입할 때는 오직 현대로템을 통해서만 진행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박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무기 수출은 한 번 팔면 끝이에요. 다음에 또 경쟁 입찰하고 다른 나라한테 뺏길 수도 있죠. 그런데 독점 공급권은 다릅니다.
한 나라의 지상군 현대화를 통째로 맡긴 거예요. 페루 육군이 존재하는 한 현대로템과 거래해야 한다는 뜻이죠. 전차 추가 도입, 장갑차 물량 확대, 부품 수급, 정비 지원까지 전부 현대로템 몫입니다.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의 계약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페루는 시작일 뿐이에요. 남미 국가 대부분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거든요. 노후 장비에 부족한 예산, 기술 이전은 안 해주는 선진국들. 콜롬비아도 마약 카르텔과 전쟁 중이고 에콰도르도 최근 치안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브라질은 아마존 불법 벌목 세력과 충돌하고 있고요. 이 나라들 전부 산악이나 정글 지형에서 작전 가능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페루에서 K2가 성공적으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콜롬비아는 이미 K2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브라질도 현대로템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페루 계약이 물꼬를 튼 건 분명합니다. 중남미 전체를 놓고 보면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린 거예요. K방산의 새로운 격전지가 된 겁니다. 70년 된 고철을 끌던 페루가 이제 세계 최정상급 전차를 굴리게 됐어요. 앙숙, 칠레의 레오파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어쩌면 곧 추월할지도 몰라요. 칠레의 레오파르트는 2007년에 도입한 물건인데 K2는 2020년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전차거든요. 안데스 산맥 위로 태극마크 단 전차가 달리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중남미라는 거대한 시장의 문이 열렸고 K방산의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